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 가능 일자가 4개월 후퇴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캔자스주에서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백색 가루가 동봉된 100여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그동안 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5월 21.7%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업시설에서 안면 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 가능 일자가 4개월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의 접수 가능일은 8개월 진전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접수 가능일은 4주, 형제자매는 한 달 진전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은 대체로 동결,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후퇴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는 최종 승인 가능 날짜와 접수 가능 일자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승인 가능일은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4주 진전했으며 4순위도 승인 가능일은 2주, 접수 가능일은 한 달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 A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 B순위는 모두 동결돼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필머피 주지사와 그렉 코글린 주 하원의장,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은 뉴저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기 위한 뉴저지 스테이와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2022년을 기준으로 평균 재산세가 9,490달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되 세금 공제 최대액이 6,5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코글린 주 하원의장이 상정한 최초 법안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최대 $10,00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수혜 자격이 강화되고 공제액 한도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주 외에도 65세 이상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번 합의안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이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하는 주정부 새 예산안에 부착돼 일괄 통과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필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 부담이 과도해지고 고소득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지만 수혜 기준을 강화해 주정부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18일 캔자스주에서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백색 가루가 동봉된 100여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가루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 치명적인 성분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백색 가루가 동봉된 100여 통의 편지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배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캔자스 조사국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추정적으로 음성 판정을 보였다면서도
물질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된 편지들과 함께 더 완전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지는 캔자스주 주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편지를 받은 스테판 원스 주 하원 의원 측이 공개한 편지에는 여러 글씨체가 뒤섞여 당신의 최근 성취를 기리기 위해 선물을 보낸다는 글귀와 당신의 야망에 질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지 아래 부분에는 여러 나라의 글씨들이 뒤섞여 있는데 깡통이라고 써진 한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편지가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와 캔자스 의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인데 주의회는 올해만 9개 법안에 대해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오원스 의원은 어쩌면 이 편지는 우리가 무효화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며 누군가가 정치적 신념 때문에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캔자스주 조사국은 FBI와 함께 편지의 출처와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월 21.7%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 착공 건수는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착공 건수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21.7% 급증한 16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0.8%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엎고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달 착공 건수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다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월 대비 착공 건수는 2달 연속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7% 증가하면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 직전까지 미국의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보다 5.2%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렇게 신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치솟을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감원 칼바람이 확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중위 연봉이 전년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정보조사업체 마이로그 IQ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난해 S&P 500 지수에 포함된 278개 기업의 중위연봉이 전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00개 기업의 연봉은 전년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중위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인 BC 프라퍼리로 중위연봉이 41만 4,015달러였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30만 달러에 육박해 2위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중위연봉이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021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알파벳의 중위연봉은 27만 9,800달러 정도로 전년과 비교해 5%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9위로 중위연봉이 전년과 비교해 8% 상승한 21만 8,4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50개사 가운데 3분의 1가량 기업의 중위연봉은 최소 10만 달러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5만 달러 이하인 기업 수도 100곳 정도로 역시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매업체나 레스토랑 체인 등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는 중위연봉이 전년과 비교해 7% 증가해 2만 7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가격 인상의 구실로 삼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탐욕 인플레이션, 그리드플레이션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초당파적 기업 윤리 감시 단체인 어카운터블.us가 최근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의 일반 소비자 대상 회사들 일부가 그리드플레이션을 펼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 탐욕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드플레이션이 현실이 됐다며 일부 회사들의 1분기 실적은 기업이 가격 인상의 구실로 인플레이션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였다는 겁니다. 어카운터블.us의 경제안보 및 기업 권력 부문 이사인 리즈 젤릭은 높은 이자율이 S&P 기업들, 특히 수십억 달러의 초과 순이익을 낸 대형 식품 산업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너럴 밀스나 타이슨 푸드, 펩시 등이 이런 가격 인상으로 이득을 본 기업이라면서 이들의 탐욕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신종 인플레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펩시코의 순이익은 약 90억 달러로 16.9% 증가했는데도 최근 펩시코는 실적 보고에서 추가로 가격 책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리 기사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전염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회 차원의 진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원격 근무자가 뉴욕시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굳이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탈뉴욕이 가속화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자 보도에서 2020년과 2021년 뉴욕시를 떠난 원격 근무자가 11만 6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 가운데 약 36%가 거주 지역을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만 해도 원격 근무자 가운데 뉴욕시를 떠나는 사람은 한 해에 약 4만 명 정도였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수는 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LA에서는 5만 3천 명이 감소했고 샌프란시스코 3만 2천 명, 시카고 2만 9천 명, 샌호세 2만 7천 명 등 순 감소를 기준으로 적게는 2만 명대, 많게는 5만 명 이상의 원격 근로자들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 가운데 약 30에서 40%가 대도시를 벗어난 겁니다. 반대로 텍사스주 오스틴은 원격 근무자들에게 이사지로 인기를 끌며 2만 8천 명이 증가했고 콜로라도주 덴버는 2만 3천 명, 텍사스주 댈러스는 1만 명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팬데믹 이전만 해도 원격 근로자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굳이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대학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요 대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격 근무자들이 이주해 가는 곳들의 공통점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도시가 크진 않더라도 집에서 일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고 좋은 자연 환경으로 마치 휴양을 즐기는 느낌을 주는 곳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업시설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우선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4월 말 발의된 안면 인식기술 사용 금지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 사업체와 주거용 건물에서 안면 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한 로펌의 분쟁이 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소송전에서 반대 입장 변호를 맡은 로펌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안면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소지하고도 문전박대당한 로펌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시의회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상업시설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일일이 선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료품 업체들은 좀도둑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문하면 얼굴을 인식하고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반발했습니다. 또 경찰 등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구경하는 관광용 심해 잠수정이 승객 5명을 태운 채 대서양에서 실종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외딴 지역에 아무런 통신도 되지 않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침몰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승객 5명을 태운 관광 잠수정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보스턴 해안경비대는 전날 잠수정이 잠수를 하고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기자마자 곧바로 수색에 나섰고 아직 승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정이 비상시 최대 96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탑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조당국은 잠수정이 실종된 지점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해변에서 동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타이타닉호 잔해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항공기 2대로 공중 수색 작업을,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 등을 동원해 수상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잠수정의 통신 장비나 상승과 하강을 조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해중 잔해에 엉켜 수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미 해저 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5인승 잠수정입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운영하는 이 타이타닉호 관광 상품은 총 8일간 진행되는 심해 투어로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 상품입니다. 해당 잠수정에 탑승한 5명 중에는 영국 탐험자이자 억만장자로 알려진 해미쉬 하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방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은 2건의 탈세 혐의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콜트 코브라 38 SPL 리볼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뉴욕시 의회 제19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벨 후보가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과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의 공식 지지를 연이어 확보했습니다.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과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뉴욕시 의회 제19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배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배 후보는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후보는 지난달 지지를 선언한 존 리우 주 상원의원에 이은 현역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 선언 가세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쥐 관련 민원 신고는 2,3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67건에 비해 15.1% 감소했습니다. 민원 신고가 감소한 지역은 브루클린과 브롱스, 맨하탄 등이 많았고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시 보건국은 쥐 퇴치 차르를 임명하고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배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쥐 퇴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나온 수치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상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15일 뉴저지에서 맨솔 담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0년 금지한 가양담배에 이어 맨솔 향이 나는 담배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하는 소매업체들은 최초 적발 시 최소 $250, 2회 $500, 3회 이상 시 $1,000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가양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맨솔 담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맨솔 담배는 미 전체 담배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맨솔이 특유의 향 때문에 자극과 저항감을 줄이고 흡연을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